첫 번째 이슈, 어제 있었던 조국 장관 임명, 그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에 대한 분석도 많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당시 상황을 묘사한 장면들도 있습니다. 기사 보겠습니다. 한국일보입니다. 기사가 이쪽에 있군요. 문재인 대통령, 조국 장관 임명, 그리고 철회, 막판까지 고심했다. 이렇게 됩니다. 지금 어제 임명까지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 전하고 있는데요. 대국민 메시지 초안 2가지 버전으로 준비가 되어 있다. 그러니까 임명을 했을 때 버전, 그리고 철회를 했을 때 버전 2가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마지막까지 고민을 했다는 거죠. 그러나 결국 임명 쪽을 선택을 했습니다. 내용이 더 있어요. 귀국 이후 아시아 3개국, 동남아시아 3개국 순방한 뒤에 귀국을 말하죠. 귀국 후 4시간 회의 후 숙고를 했다. 이낙연 국무총리 그리고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요. 지명 철회를 거론 이렇게 전하고 있고요. 반면에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임명 의견을 전달했다. 그러니까 여권 내에서도 의견이 조금 갈려서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도 2가지에 대해서 모두 준비를 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어떻게 보면 막전막구라고 할 수 있겠네요. 관련 기사 하나 더 있습니다. 보시죠. 어제 청와대에서 있었던 임명장 수여식, 임명식이죠. 그 내용입니다. 조국 맞춤형 임명식이다. 배우자 전원 초청하지 않고 꽃다발도 생략했다. 아내가 기소된 조국 장관을 배려해서 의전을 변경했다. 문재인 대통령 귀국 직후 4시간 회의, 임명철회 2가지 담화문 지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원래요. 장관 임명식, 청와대에선 임명장을 수여할 때는 부인이 같이 갑니다. 그리고 부인에게는 문재인 대통령이 통상적으로 꽃다발을 줍니다. 그동안 남편이 이 자리에까지 오르고 이런 인정을 받기까지 부인도 수고하셨습니다. 이런 감사의 표시거든요. 통상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는요. 6명의 장관과 장관급 임명을 하는데 그 자리에 부인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조국 장관을 배려해서 그런 것이다. 이렇게 오늘 많은 언론들이 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요. 어제 임명식 그 장면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임명장 조국 국무위원회가 5월 5일 대통령 문재인 조국 법무부 장관의 경우 의혹 제기가 많았고 배우자가 기소되기도 했으며 임명 찬성과 반대의 격렬한 대립이 있었습니다. 자칫 국민 분열로 이어질 수도 있는 상황을 보면서 대통령으로서 깊은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본인이 책임져야 할 명백한 위법 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의혹만으로 임명하지 않는다면 나쁜 선례가 될 것입니다. 저는 저를 보좌하여 저와 함께 권력기관 개혁을 위해 매진했고 성과를 보여준 조국 장관에게 그 마무리를 맡기고자 한다는 발탁 이유를 분명하게 밝힌 바 있습니다. 그 의지가 좌초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서 국민들의 넓은 이해와 지지를 당부드립니다. 네, 어제 임명장 수여식은요, 방송으로 생중계도 됐습니다. 굉장히 이례적이죠. 그만큼 관심이 높았던 장면이라는 얘기겠죠. 자, 그럼 지금부터는요,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한 결정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 배경 많이 다루고 있는데요. 그 내용 보겠습니다. 매일경제입니다. 검찰 수사, 여론 반대에도 조국을 지킨 문 대통령. 명백한 위법 확인 안 됐다. 지금 매일경제는 이것이 이유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명백한 위법 없다. 조국 장관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게 없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권력기관 개혁은 시대적 과제. 국민 분열 상황에 깊은 고민을 했지만 명백한 위법이 없다. 이게 이제 주 이유라고 소개가 돼 있고요. 또 다른 이유가 소개돼 있군요. 여기 보면 총선을 앞두고 지지층 이탈 우려가 있다.
일각에선 여기서 밀리면 레임덕이다 이런 우려가 있어서 이것도 배경이 될 수 있다. 여기서 말한 일각이란 여권 일각을 말하겠죠. 이런 배경도 있지 않았냐 이렇게 분석이 돼 있습니다. 이 이유와 관련해서 관련 기사 더 있습니다. 보시죠. 다음 기사입니다. 한겨레입니다. 검찰 사활권 조국 수사가 되레 임명 굳힌 계기가 된 듯하다. 한겨레는 이 검찰의 조국 장관을 둘러싼 이 수사가 오히려 더 임명을 부추겼다. 자극했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군요. 여기 보시면 공수처 신설 수사권 조정 설계자의 마무리 맡기자는 생각은 초지일관하다. 조국 리스크에도 검찰개혁 의지를 강조한 것이다. 어제 임명의 의미가 그렇다는 거예요. 청와대 검찰 정치 개입 정상 아니다. 조 장관 낙마하면 개혁 자체가 어렵다. 이런 판단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참여정부 당시 실패 경험도 염두에 둔 듯하다. 이렇게 분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실패 경험 그리고 최근의 검찰 수사 이런 것이 임명에 영향을 줬다. 이렇게 분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최경선 논설위원과 박상현 변호사께는 같은 질문 드릴게요. 문재인 대통령 임명을 강행했습니다. 결정적으로 영향을 준 배경이 한 가지 있다면 어떤 것을 꼽겠습니까? 먼저 최경선 의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레임덕에 대한 두려움이 컸다고 봅니다. 레임덕. 네, 지금 저 매일경제 기사와 한겨레 기사가 공통적으로 사실은 지적하고 있는 부분이 그런 겁니다. 여기서 밀리면 레임덕이 올 수 있다. 그리고 이제 그 검찰이 사활을 건 수사에 따라서 이제 만약에 여기서 밀렸을 경우에 권력 누수가 생길 수 있다는 이 부분. 이런 것이 이제 작용을 했다고 보고. 그래서 검찰에 밀리는 거는 맞섰지만 문제는 이제 그 국민과 맞서는 게 문제입니다. 검찰에 맞서서 권력 누수가 되는 것을 막았다 칩시다. 그런데 그 국민의 뜻과 맞섰을 때 사실은 이 국정 운영을 실험하듯이 하면 안 되거든요. 그게 과연 이 이후에 전국에서 어떤 형태로 나타날 것이냐. 이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그 불안감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최경선 의원께서는 여기서 밀리면 안 된다. 레임덕으로 간다. 이 걱정, 이 우려 때문에 어제 임명을 했다는 건데 그럼 미는 주체는 검찰과 여론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이 검찰이 미는 것을 상당히 많이 본 것 같아요. 그런데 검찰이 미는 것뿐만 아니라 여론이 미는 것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검찰에게 밀리는 것은 바로 권력 누수로 이어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맞섰다고 칩시다. 그런데 국민의 뜻이 미는 여론이 미는 이것은 앞으로 여러 정치 일정이 있는데 국정감사도 이루어질 것이고 그다음에 뭐 특검 요구도 있을 것이고 총선도 있을 것인데 거기서 그럼 또 어떤 역풍이 올 것이냐. 이것은 문 대통령께서 과연 거기까지 많이 생각하셨는지 좀 의문을 갖게 되는 결정이었습니다. 밀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고민이 있었는가 이렇게 좀 반문을 하셨어요. 자, 박상현 변호사께서는 결정적으로 영향을 준 요인 어떤 거라고 꼽으시겠습니까? 대통령께서 여러 가지 종합적인 의견을 수렴하시고 고민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두 가지 버전을 준비하라고 했던 것도 그런 것이고 또 총리나 당 대표 등 이렇게 참여해서 같이 회의를 하는 것도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한 과정이었었는데요. 저는 대통령의 이번 결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은 그 역사와 개혁에 대한 소명 의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개혁. 언론 보도에서 나왔지만 대통령께서도 예전에 법무부 장관 후보로 거론이 되신 바가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뭐 그때 반대 뭐 이런 그랬죠. 당내외 뭐 반대에 의해서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받지 못하셨고 그리고 그럼으로 인해서 검찰 개혁의 시기를 놓치고 그 이후에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서 검찰 개혁이 좌초하면서 어떠한 결과가 진행됐는지를 너무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반드시 지금의 시기를 놓치면 이 검찰 개혁 등 권력기관에 대한 개혁을 이룰 수 없다라는 분명한 소명의식을 가지고 계신 거죠. 혹여 조금 부족한 이번에 과정 속에서 국민들의 질책이나 좀 아쉬웠던 점들은 이런 성과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이해와 양해를 구함으로써 이런 것들은 설명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아마 판단하신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혁, 검찰 개혁 굉장히 중요하다. 이것을 위해서라면 지금의 여론의 비판이 있지만 그걸 감내하겠다. 그리고 성과를 내겠다.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 본 바는 그렇습니다. 두 분께서 지금 이유를 약간 다르게 분석을 하셨는데 아무튼 오늘 신문에는 많은 이유들이 분석이 돼 있어서 사실은
저 많은 게 다 이유였을까 이렇게 싶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통령의 마음을 움직였던 그리고 결정적으로 영향을 줬던 뭔가 한 가지는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자, 이번에는요. 어제 임명식이 끝나고요. 조국 법무장관 바로 취임식이 열렸습니다. 어제 오후 4시 30분 정도 됐거든요. 그리고 그 취임식 자리에서 또 몇 가지 얘기를 내놨는데 그 기사입니다. 다음 기사 보시죠. 조국 장관 첫 일성은 검찰에 적절한 인사권 행사한다. 인사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요. 검찰개혁 평생 소망해왔던 일이다. 취임식에서 개혁 완수를 수차례 강조했습니다. 그런데요. 취임식에는 윤석열 검찰총장은 불참했고요. 검찰 간부 중에서는 서울 고검장만 참석을 했다. 아무래도 좀 검찰이 조국 장관 관련해서 수사를 벌이고 있으니까 취임식에 참석하는 모양새요. 뭐 여러 가지 좀 고려를 했겠죠, 아마. 그런 배경이 좀 있지 않았나. 이렇게 뭐 오늘 많은 언론들끼리 분석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요. 어제 조국 장관 취임식이 열렸는데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에게 주어진 기회는 제가 만든 것이 아니라 국민께서 잠시 허용한 것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제 허물과 책임 짊어지고 가겠습니다. 검찰은 수사를 하고 법무부는 법무부의 일을 하면 됩니다. 법무부의 검찰에 대한 적절한 인사권 행사, 검찰개혁의 법제화, 국민인권 보호를 위한 수사 통제 등 검찰에 대한 법무부의 감독 기능을 실질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은 수사를 하고 법무부는 법무부의 일을 하면 된다. 뭐 이 말 굉장히 좀 인상적으로 들리기도 합니다. 자, 조국 장관 첫 일성으로 인사권 얘기를 했습니다. 본인이 갖고 있는 인사권에 관한 얘기. 자, 그럼 이 인사권 무슨 의미로 좀 해석을 해야 될지 먼저 이재용 전 의원. 네. 어떻게 해석하고 계세요, 지금? 글쎄요, 뭐, 검찰 입장에서 봤다면은 아마 조국 장관의 선전포고 내지는 매우 위협적으로 받아들였을 것 같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또 조국 장관이 뭐 다른 것도 이제 거기서 언급을 했는데 왜 굳이 인사권에 대해서만 이렇게 또 관심을 사람들이 갖느냐라고 억울해할 수도 있겠지만 또 조국 장관이 뭐라 그러실까요? 뒤끝이 있는 것 같다 이런 것을 좀 보여준 게 있어요. 예. 왜냐하면 그 청문회가 끝나고 나서 여당 의원들한 전체한테 뭐 감사하다. 전체는 아니고 여당 법사위원, 여당 법사위원한테 전체와 그다음에 일부 좀 여당 의원들 본인과 가까운 의원들 아마 그랬다 그래요. 그랬다고 하죠. 그리고 이 어제까지 나온 보도인 것 같은데 금태섭 의원한테만큼은 또 문자를 안 보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금태섭 의원도 여당 법사위원인데. 법사위원인데 기억하시겠지만 그 청문회장에서 그 조국 장관이 임명되는 것을 반대하는 그런 소신 발언을 해서 또 여론에서 굉장히 언론에서 많이 짚어가면서 소신 발언을 했죠. 그렇죠. 그래서 언론에서 많이 주목을 받았고 또 응원도 많이 받았는데 굳이 또 금태섭 의원한테만큼은 그 문자를 안 보냈단 말이죠. 실수 아니었을까요, 혹시? 실수라고 생각하면 그건 좀 너무 봐주시는 것 같고. 너무 실수인가요? 너무 실수고 너무 봐주시는 것 같고. 어찌됐든 간에 모든 것이 다 이런 걸로 봤을 때 조국 장관은 지금 내가 당한 것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나도 그대로 되돌려주겠다라는 식의 해석이 충분히 가능한 그런 발언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인사권을 행사한다 그러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 거라고 보세요? 글쎄 일단 이제 그 검찰에서 수사를 계속 진행하지 않겠습니까? 수사를 진행하고 거기에 이제 그 특수부가 이제 대거 이제 참여를 해서 지금 수사를 진행 중인데 향후 이제 그 검찰들의 또는 그 특수부 그 자리에 있는 검찰들이 이제 인사이동이 있지 않습니까? 검찰은 항상 거의 뭐 1년에 한 번씩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주기적으로 있는 거기에서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고 뭐 좌천이라는 모습이 비춰질 수도 있고 그런 것이 아마 나타날 수도 있는 뭐 그런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양지열 변호사께서는 인사권 행사 이 얘기를 했는데 이게 어떤 의미로 좀 들리셨습니까? 일단 지금까지 검찰의 법무부의 관계는 어찌 뭐 농담처럼 그러니까 법무부 산하의 검찰이 있는데 사실 이제 검찰의 법무부
그러니까 하나의 부서가 검찰 내 공식적으로는 법무부 그리고 하나- 검찰 이렇게 예. 되겠죠. 예, 순서가. 근데 실제로는 뭐 검찰이 더 크기 때문에 검찰이 크고 법무부가 부서다 이런 얘기를 할 만큼 좀 어떻게 보면 기관으로서는 비정상적으로 작동을 했던 부분들이 있고요. 그거는 예. 이제 사실 현 정부 들어서도 많이 조절을 해왔습니다만 여전히 예.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는 부분도 있고 예. 또 하나는 이제 최근에 사실 윤석열 검찰총장 들었었을 때도 예. 인사와 막 나섰을 때 검찰총장이 인사에 직접적으로 모든 것을 행사하진 않습니다만 예. 그때 인사 특징을 두고 뭐 이번엔 특수부가 강화됐다. 또 윤석열 사단이 뭐 이번에 들어섰다. 뭐 이런 예. 얘기가 검찰 인사 있을 때마다 나오잖아요. 예. 이번뿐만이 아니라. 근데 그거는 왜 그랬냐면 그동안의 검찰이라고 하는 부분이 권력을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자기 사람 중심으로 꾸려지는 그런 체제들이 더 강했던 면이 있다라면 이제는 그거를 제도적으로 예. 객관적인 평가를 한다거나 검사의 인사 기준을 맞춘다거나 이런 식을 좀 더 강화하고 예. 인사에 있어서도 이제 법무부 검찰국장이라는 사람이 검찰에서 파견이 나와서 검찰 내 실세로 꼽히는 사람이 검찰 인사를 자주유지하면서 예. 결국 그게 자기 사람 씹는 대로 또 남용됐던 그런 생각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다 잘라내서 정확하게 사실 개혁에 있어서 가장 핵심은 인사 아니겠습니까? 예. 그거를 인사를 누구의 어떤 개인적인 의사에 의해서 행사할 수 없도록 만들겠다라는 말씀을 사실은 이 얘기를 어제만 하신 게 아니라 이전부터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 계속 해오셨는데 문제는 시기가 시기다 보니까 그렇죠. 이재용 때가 때인 최고원의 만큼 지금. 해석처럼 받아들이는 분들이 또 많이 나오는 거죠. 그럼 그거네요. 법무부는 부다. 이거는 엄연한 장관급 부다. 그러나 그 검찰청은 그 아래 청이다. 이거 분명히 하겠다. 뭐 그런 뜻으로도 들리기도 그렇습니다. 하네요. 예. 알겠습니다. 예, 최영선 의원님. 지금 이제 사법개혁을 위해서 조국 장관이 필요하다고 예. 하는데 그러면 왜 박상기 전 장관은 안 되고 조국 장관은 되느냐? 두 분 다 검찰 출신이 아니에요. 예. 그런데 왜 한 분은 검찰 출신, 두 분 다 같이 검찰 출신이 아닌데 예. 한 분은 사법개혁에 적합하고 아니냐? 예. 이걸 따질 때 예. 결국은 실세냐 아니냐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실세냐 아니냐의 차이를 나누는 예. 가장 큰 기준점이 예. 인사권을 얼마나 행사하느냐 차이인데 실세는 인사권을 발휘할 수 있다라는 거네요. 그러면. 그래서 지금 인사권 행사 얘기가 바로 귀에 쏙 들어오는 것이 사실은 검사의 인사권은 법무부 장관 마음대로 행사하는 것도 아니고 예. 사실은 청와대와의 교감하에서 그렇죠. 인사권을 행사하는 건데 예. 조국 장관 같은 경우에는 바로 얼마 전까지 민정수석을 하면서 청와대와의 교감이 누구보다 잘 되고 예. 청와대와의 교감 속에서도 자기의 예. 목소리를 충분히 낼 수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검사의 인사권 행사 때 내가 예. 실세다. 이런 것을 바로 보여주는 심사 멘트고 그것이 검찰의 수사에 상당한 압박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것은 명백해 보입니다. 인사권 얘기를 취임사에서 한 것은 실세임을 강조한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셨네요. 아무튼 다양한 해석 오늘 나오고 있습니다. 야당, 특히 자유한국당 어제 거세게 반발했죠. 그 모습도 좀 있는데요. 기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정말 봅니다. 한국당 정권 종말 시작됐다. 이 굉장히 거친 비판이잖아요. 종말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장외투쟁, 특검, 국정조사, 야권연대 나섰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보면요. 총력투쟁선언, 투쟁카드, 이렇게 여러 가지 또 설명이 돼 있어요. 내용 보면 기한 없는 원내외 병행투쟁 추진한다. 황교안 대표, 죽기 각오하고 몸을 던질 것. 이게 무슨 총력투쟁, 죽기를 각오한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바른미래당, 조국 퇴진 행동 돌입한다. 그런데요, 고민할 지점이 좀 있어요. 현실적으로 특검이나 국정조사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회 통과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과반 이상이 동의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과반 확보가 어렵다. 이쪽 당표 저쪽 당표 다 모아도 과반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특검 국정조사 실현 가능성 지금으로선 불투명하다. 장외 집회 외에 뾰족한 방안 없어 고심이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어제 대학가에도 약간 반발이 있었어요. 그 내용도 좀 여기 있습니다. 보시죠. 오늘 정의와 공정은 죽었다. 서울대생 세 번째 촛불 집회입니다. 여기 사진 보시면 이렇게 촛불 집회 모습이 있고요. 여기 있습니다. 조국 장관에 대해서 당장 사퇴하라 이런 주장도 좀 나왔고요. 이런 말들도 좀 곰곰이 좀 생각해 볼 대목들도 사실 있습니다.
청년의 불법, 편법 괜찮다는 메시지를 준 거다. 열심히 사는 게 무슨 소용인가. 이렇게 좀 묻고 있는 청년들이 있어요. 서울대, 고려대 커뮤니티에 가자 광화문으로 그리고 부산대도 촛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요. 어제 자유한국당의 모습 영상으로 확인하겠습니다. 보시죠. 민주주의는 이 땅에서 종언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피땀 흘려 지켜온 자유 대한민국이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권의 폭거에 대하여 할 수 있는 모든 투쟁을 다해서 국민과 함께 반드시 막아내겠습니다.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되찾겠습니다. 그 싸움이 끝날 때까지 우리는 모든 투쟁을 다할 것입니다.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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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 무시, 일방 독주, 조국 임명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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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국민은 회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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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짓말 남편 장관 됐다! 장관 됐다! 장관 됐다! 장관 됐다! 네. 어제 자유한국당에서 총력 투쟁 얘기도 나왔어요. 그리고 뭐 죽기를 각오하고 몸을 던진다 이렇게 나왔는데 어제 모습인데 저 모습은 뭐 죽기를 각오하고 몸을 던지는 것 같지는 않아요. 일단 그러면 어떤 걸 준비하고 있다라고 해석이 되는데 자 이재용 전 의원 자유한국당 반발 속에서 실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떤 걸 할 수 있다고 지금 그 전에 저기 이제 정권 종말 시작이라는 예. 저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전 저 두 가지로 이제 해석을 해요. 이걸요? 예. 하나는 뭐냐면 지금 여권에서 나오는 얘기는 대통령이 이 상황 속에서도 임명 강행했던 이유가 예. 바로 그 레임덕이 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고 얘기하는데 그렇죠. 오히려 저희가 해석하는 것은 이렇게 반국민적 정서를 모든 걸 다 무시하고 함으로써 레임덕이 더 빨리 다가올 수도 있다는 오히려 것에 더 레임덕에 가까워진다? 저는 그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정권 종말 시작이라는 걸 예. 그런 편에서 저는 해석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예, 하고요. 예. 또 하나는 뭐냐면 이거 예. 아까 다음 그 기사에서 나왔던 건데 예. 소위 말해서 이 정권이 시작을 하면서 부르짖던 정의와 공정의 그 예. 정부 예. 정의와 자기네가 부르짖던 그 캐릭터 자기가 가지고 예. 있었던 그것이 사라짐으로써 그거는 뭐 그 정권이 사라진 거나 마찬가지가 아닐까 예. 그런 식으로도 해석이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약간 추상적이긴 하지만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의미가 있다고 청년들 생각합니다. 사이에서 나오고 있는 정의와 공정은 어디 간 거냐, 이건 나라냐, 이런 물음이죠, 지금. 그렇죠. 왜냐하면 아까 기사에서도 예. 그 대통령 스스로가 얘기를 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국민 분열로도 이어질 수 있지만 예. 조국을 선택했다. 예. 국민을 선택 안 했다는 말씀이나 마찬가지 들릴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예.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권 종말의 시작이다라고 일단 저는 해석을 하고 그리고 있고요. 자유한국당이 실제로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그럼? 자유한국당이 할 수 있는 건 일단은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건 뭐 기존에도 나왔던 장애 예. 투쟁도 지금 뭐 검토를 하고 있고 좀 예. 진행 중이고요. 뭐 오늘부터 시작을 합니다. 사실 어제는 국회의원들만 있고는 이제 예. 모두 이제 좀 확산이 오늘부터 되는 것 같고요. 예. 근데 이제 중요한 건 그거였죠. 국정조사하고 특검 이것이 어떻게 이제 그렇죠. 이루어질 거냐.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한 예. 부분인데 실질적으로는 뭐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자유한국당하고 바른미래당 의원들 합쳐봤자 144명이에요. 예. 이것이 통과되려면 149명이 필요하고요. 모자르네요. 모자르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쉽지 않는 게 이제 현실적으로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계속해서 민평당이나 뭐 다른 예. 의원들을 예. 설득해 나가지 않을까.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그 예. 설득 부분이 어디서 나올 수가 있냐. 앞으로 지금 검찰 수사 계속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여기에서 또 다른 의혹이 이제 사실관계가 증명이 돼서 명백한 범죄 사실이 만약 나온다면 그때 돼서는 딴 의원들도 굳이 자유한국당이나 바른미래당과 같이 하고 싶지 않다고 생각하는 의원들도 예. 아마 이 부분에 있어서 이건 이제 어쩔 수 없다라는 예. 부분까지도 생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모자라다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예.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그것이 늘 수도 있는 가능성도 있다 생각합니다. 여기 보면 몸을 던진다.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이재용 전 의원님. 추가 질문 드려요. 몸을 던진다. 근데 던진다는 거는 뭔가를 버린다는 뜻이에요. 갖고 있는 거를. 혹시 의원직 사퇴 이런 걸 통해서 뭔가 결의를 보이겠다. 뭐 이런 얘기 좀 있습니까?
어제 그 의원직 사퇴, 그 예. 총사퇴 얘기가 나왔다고 해요, 의총 중에서. 아, 나왔습니까? 네, 나왔다고 그 몇몇 의원이라고 하니까 한 명만은 아닌 것 같고 예. 한두 명은 최소한 그거를 얘기한 것 같은데 예. 그 현실상으로 불가능하죠. 예, 저는 그 불가능한 얘기를 했다고 생각해요. 그런 정도의 결기는 예. 표시할 수 있지만 왜냐하면 예. 내년 총선을 앞두고 예. 뭐 저희가 사실 이거 들어오기 전에 이 부분도 얘기를 한 예.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그 선거 순번이 바뀌는 것일 수도 있잖아요. 아, 숫자가, 그렇죠. 의원수 달라지면 이게 의원수가 바뀌게 0이 되죠. 되는 거 아닙니까? 아. 그러면 자유한국당이 내년에 뭐 4번이 5번, 6번 예. 뭐가 됐건 간에 들고 나와야 되는데 그거는 선거에 있어서 굉장히 큰 혼란을 가지고 올 수 있기 때문에 예. 그건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하지만 저는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은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래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일단은 자제하고 좀 침착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예. 두 번째는 그래가지고 만약 총사퇴를 해서 예. 그게 받아들여진다면 예. 지금 검찰 개혁, 뭐 사법 개혁을 한다고는 하지만 그 예.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제동을 걸어야 될 부분도 있거든요. 다 입법 사항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 국회의원들이 남아서 그거를 막아낼 수 있는 오히려 총사퇴보다는 예. 내가 이거는 오히려 막아놓고 나중에 내가 뭐 불출마 선언을 하겠다 뭐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마음에 와닿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불출마 선언을 차라리 대신하는 게 낫다. 이런 또 제안을 또 해주셨네요. 자, 박상학 변호사께 보시기에는 자유한국당 현실적으로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뭘 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20대 국회가 예. 뭐 사상 최악의 국회로 지금 예. 우리 국민들 속에 기억이 아마 될 것입니다. 매번 국회 때마다 다 맨날 최악이라 그럽니다. 예, 근데 보면. 이번 20대 예. 국회처럼 어떠한 성과도 없이 예. 진행됐던 국회가 없거든요. 예. 그런데 또 불구하고 아마 황교안 대표가 좀 더 장외 투쟁을 좀 강화하려는 포석이 좀 엿보입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당 대표가 원외일 경우에는 예. 자기의 어떤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고 또 지금 많이 여러 가지 자기가 그 지도가 추락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을 강화하려고 한다면 장외 투쟁을 좀 더 강공 드라이브를 걸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또 한 가지 더 덧붙이자면 예. 이제 곧 패스트 트랙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이 됩니다. 예. 그렇게 될수록 더욱더 장외로 나가서 이거에 대해 검찰 수사에 대해서 저항하고 예. 또한 이 수사를 에 대해서 이렇게 반대하려는 명분을 쌓기 위한 그런 좀 포석을 깔려고 할 것 같고요. 지금 아까 좀 전에 저 기사에도 예. 나왔지만 특검과 국조, 예. 야권연대 이렇게 예. 저는 이렇게 기사가 나왔는데 저는 이렇게 해석하는 게 특검, 국조, 야권연대의 다음은 예. 바로 내년 총선을 위한 보수, 통합, 연대 이런 것으로 가기 위한 하나의 통합. 준비도 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할 것이 없으면서 검찰 수사에 대한 저항과 내년 총선을 염두에 둔 그런 포석을 깔지 않을까 연대가 생각하고 그렇게도 있습니다. 이어질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하시는 그렇습니다. 거네요. 예. 알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어제 또 한 가지 좀 눈길을 잡은 거는요, 동양대입니다. 동양대. 어제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 뭐 별다른 내용이 없어요. 그 내용입니다. 여기 있습니다. 동양대 총장상 위조 의혹 아직 조사 중. 어제 발표를 했는데, 원래 발표 시간보다 한 40분 정도 늦었어요. 오후 3시에 당초 하기로 했는데, 한 4시 가까이 돼서 좀 시간이 늦어졌어. 굉장히 뭔가 진통이 있나 보다. 이런 추정이 났고요. 그리고 발표 내용을 보면은 그때 당시 담당했던 뭐 교직원이 뭐 퇴직을 해서 뭐 알 수가 없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진상조사단 법무장관 취임 첫날 결과 발표 부담 느낀 듯하다. 법무장관 취임한 날 어제 뭔가 발표하기가 뭔가 껄끄럽고 부담스럽다. 뭐 이렇게 좀 해석이 되는 거네요. 그리고 조국 장관의 부인인 정 교수 인사 확정된 것 없다. 그리고 정 교수는 휴강 계획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관련 기사 더 있습니다. 보시죠. 어제 상황이 조금 여러 가지 또 생각해 볼 걸 남겼어요. 사실은요. 이렇습니다. 동양대 검찰 수사 중이라서 뭐 딱히 뭐 이런 거예요. 결국은. 맹탕 발표 후에 추격전까지. 추격전이요. 진상조사단장이 5분 설명 후에 불이 나게 그냥 가버렸습니다. 그러다 취재진이 300m를 따라가면서 질문을 해도 다음에 이 얘기만 했다는 거예요. 조국 장관 임명 후에 신중 모드 아니냐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어제 동양대 뭐 발표 모습 영상으로 담았습니다. 보시죠. 언론에 보도된
내용들에 대한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당시 생성된 자료들을 수집,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시 근무했던 교직원에 대한 사실관계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서류들은 이미 검찰로 이관된 상태이고 당시 근무했던 교직원들도 지금은 퇴직한 상태에서 사실적, 물리적 한계에 봉착하고 있습니다. 아니 조사 결과를 발표하신다고 하셨더니 지금 발표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어디 가세요? 질문을 하는 거죠. 어디 가세요? 자, 기자들이 물어봅니다. 발표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어디 가시는 거예요? 답이 없습니다. 양결 변호사, 무슨 상황일까요, 이게? 저건 사실 동양대가 스스로 조사를 해봐도 뭐 특별하게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닐 수 있습니다. 사실 검찰 수사 중이라서 발표를 못한다는 것은 완전히 말이 안 되는 게 검찰은 이미 결론을 내리고 재판에까지 넘겼습니다. 위조가 됐다라고. 그런데 이제 오늘 아침에도 다른 매체에서 이제 조금 전에 인터뷰를 한 걸 동양대 직원의 인터뷰 같은 걸 들어보면 당시에 동양대에서 직원들이 우리 이제 민주당에서 그런 누구 송기현 의원이었던가요? 김종민 의원이었던가요? 동양대에서 그 관계, 직인 관리 같은 것들이 좀 소홀히 됐었다. 이런 식의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아침 다른 매체 직원이 나와서 인터뷰한 것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표창장 발급받는 게 너무 쉬웠기 때문에 굳이 애써 위조할 필요가 없었다라는 얘기를 또 하고 있고. 그러면은 위조가 아니라 남발이다. 그렇죠. 그리고 더해서 이제 또 나온 건 이제 최성해 지금 동양대 총장 같은 경우가 당시 조국 장관의 딸이 봉사활동하는 것을 잘 몰랐다라는 취지로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당시에 군의 학교 내에 학교 내 매점 같은 곳에서 함께 차를 마시는 모습도 여러 번 목격이 됐다라는 식의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뭔가 이 동양대와 관련된 부분은 사실 초기에 알려진 것과 상장이 엄격하게 관리가 됐었다거나 프로그램 같은 것이 운영 안 됐다나 이런 것들이 총장이 정확히 40% 파악을 못하고 있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영선 의원께서는 이 동양대 상황 어떻게 보셨어요? 어제 동양대 진상조사단장이 한 행태는 정말 꼴불견이다. 정말 이해하기 힘들다. 저는 이 사태가 처음 나왔을 때부터 저 학교는 어떤 학교인가, 어떤 학교길래 총장상을 누구나 마음대로 저렇게 총장상을 줄 수 있는가, 저러고도 학교인가 하는 느낌까지 받았거든요. 어머니가 교수로 있고 그 자녀는 다른 학교에 재학 중인데 그 학교를 와서 총장상을 받다.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이 학교가 이렇게까지 심각하게 명예를 훼손당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면 빨리 진상을 조사를 해서 이거 간단한 진상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총장상을 줄 때는 이런 기준으로 이런 원칙하에 준다. 그런데 지금 그 원칙과 다른 여러 가지 형태의 표창장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우리 기준에 맞다, 틀리다 판정만 해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기준이나 원칙이 엉망이어서 여러 가지 표창장이 있었다.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진솔하게 사과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동양대가 왜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걸 사과를 하든가 아니면은 우리는 원칙과 기준이 명확한데도 불구하고 그 원칙에 맞지 않는 그 불법적인 표창장이 있었다. 이것들은 잘못된 표창장이다. 이렇게 선을 그어주든가 둘 중에 하나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뭔가의 눈치를 보는 듯한 검찰의 눈치를 보든지 아니면 당장 눈앞에 있는 권력인 총장의 눈치를 보는 것인지 그것은 알 수 없지만 누군가의 눈치를 보면서 이렇게 진상조사단장이라는 사람이 정확한 진상을 내놓지 못한다는 거. 한 번도 동양대의 그 위상에 대해서 저 학교가 과연 원칙이 있는 학교인가 한 번 더 의심하게 되는 참. 뭐 결과적으로 동양대 진상조에서는 뭐 모르겠다예요. 결국은 뭐 이게 부담을 느껴서 그런지 눈치를 봐서 모르겠답니다. 결국 뭐 검찰 수사에서 판정이 날 것 같아요. 박상혁 변호사. 최초에 이 많은 국민들이 약간 의구심을 가졌던 게 뭐냐면 이 최동해 총장이 교육자적 양심을 걸겠다. 이 말에 굉장히 약간 신뢰를 좀 보냈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그분의 그 발언들이 바뀌었고 심지어는 이분의 지금
학력 문제, 여러 가지 학력 문제가 뭐 박사학위를 둘러싼 문제였죠. 단순히 박사학위만 아니라 그 전에 석사, 뭐 학사도 지금 굉장히 뭐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더 높아진 언론 보도들이 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기본적으로 이 말씀을 하셨던 분에 대한 신뢰가 있고요. 지금 이 문제는 오늘 아까 이 진상조사의 문제는 뭘로 연결이 되냐면 지금 검찰이 그 조국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교수를 소환 조사 없이 기소를 했단 말이죠. 실질적으로 이렇게 되면 이 공소 철회를 해야 될지도 모르는 엄중한 상황까지도 갈 수도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그런 면에서 굉장히 지금의 사태는 여러 가지로 문제점을 야기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사실 어제 언론에서는 진상조사단이니까 뭔가를 발표하고 그게 뭔가 매듭을 져주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했는데 뭐 매듭은커녕 더 오리무중으로 빠져버렸어요, 지금. 알도리가 없습니다, 지금.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검찰 수사인데요. 패스트트랙. 당시에 있었던 불상사와 관련된 수사입니다. 그 내용입니다. 여기 보시면요. 검찰의 칼끝 조국이어 의원 98명까지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의 100명이지 않습니까? 패스트트랙 검찰 송치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국회 충돌 고소 고발 건이 엄청나게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경찰이 그동안 이 사건 수사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서울 남부지검에 오늘 넘기기로 했습니다. 검찰 쪽에서 요청을 넘기라고 사건 검찰이 하겠으니까. 내년 총선을 7개월여 앞두고 여야 의원 생명줄이 검찰에 달려있는 듯 이렇게 돼 있습니다. 검찰 정치 중립 요구가 커질 듯하다. 여기 숫자 보시면요. 일단 조사받으러 나와라 출석 통보받은 의원 숫자 엄청납니다. 지금 보면은요. 더불어민주당도 많고요. 근데 자유한국당 더 많아요. 59명이나 됩니다. 근데 뭐 자유한국당 경우는 출석한 의원이 없네요. 0명이고요. 더불어민주당은 좀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정의당도 좀 출석하고. 그런데 지금 검찰로 가게 됐습니다. 자, 그럼 이 주제와 관련해서요. 지금부터 아침의 매일경제의 시그니처 코너죠. 빈칸 채우기 좀 해보겠습니다. 패널 네 분의 분석력과 상상력을 발휘하는 순서인데요. 그 기사 보겠습니다. 무엇이 빈칸일까요? 일단 큰 제목은 빈칸이 아니군요. 검찰 패스트트랙 직접 수사 경찰 10일까지 넘겨라. 오늘 넘어갑니다. 그래서 검찰이 나섭니다. 자, 여기 빈칸 보시면 고소고발 18건, 한국당 우영 기소 등 뭐가 흔들릴 수도. 지금 검찰이 나서면은 뭐가 흔들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뭐가. 이 무엇일까요? 요겁니다. 자, 네 분께서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 쓰시는 동안 저희가 준비한 영상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님 그리고 자유한국당 의원님들 패스트트랙 지정 당시 회의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고발되고 경찰의 소환장도 받으셨는데 당당하게 수사 좀 받으십시오. 이렇게 대놓고 법을 무시하시면서 입으로만 그리고 남에게만 법을 지키라고 외칠 수 있습니까? 어느 법치주의 국가에서 정치인이 수사를 받고 싶으면 받고 받기 싫으면 안 받는 것이 가능합니까? 이것은 국가적 망신입니다. 패스트트랙 불법 폭거는 실질적으로 국회의장의 불법 사보임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여당이 불법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것부터 또 시작된 것입니다. 야당을 탄압하고 야당을 어떻게 보면은 흔들기 위한 이러한 경찰 소환 수사에 응할 수 없고 이 수사는 본질적으로 순서대로 해라. 국회의장 소환 수사부터 먼저 하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패스트트랙 이 관련 수사 오늘부터 검찰이 나섭니다. 그러면 경향신문은 무엇을 흔들 수도 뭐 이렇게 돼 있어요. 뭐 흔들리는지 흔들 수도 뭘 흔든다고 돼 있어요. 지금 이 상황이요. 과연 무엇일까요? 자, 양지열 변호사부터 정답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지금 자유한국당만 59명의 수사를 받고 혹시 결과에 따라서 뭔가 의원직 유지라든가 내년 총선 출마 자체가 어려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처벌까지 이르게 된다면 그리고 뭐 기소가 됐었을 경우에 당 입장에서 이제 공천하는 것 자체가 좀 부담스러운 그런 상황이 바뀔 수 있어서 내년 총선에 우리 국민들이 보는 후보자들 명단이
검찰에서 바뀔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잠깐 들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전에 나경원 원내대표 뭐 야당을 흔들기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상황에서 검찰이 수사를 한다고 해서 야당 흔들기란 말을 꺼낼 수는 없잖아요. 정작 지금 정권에 어떻게 보면 실세였던 조국 장관의 이제 장관의 부인까지 기소를 한 검찰이기 때문에 저는 그게 옳다고 생각하는 건 아닙니다만 어쨌든 그렇게 주장하기는 어려운 상황에서 야당도 만약에 이게 뭐 의원들이 뭔가 수사를 받거나 할 때 할 말이 좀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럼 내년 총선 흔들 수도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이번에 이재용 전 의원께서는 그럼 공천 흔들 수도가 되네요. 네, 조금 더 단도적으로 그 단어를 쓴 거고요. 맥락은 방금 양질 총선보다 좀 더 구체적이네요. 공천이라고 하니까. 그렇죠. 근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뭐 기소라든지 뭐 수사라든지 그 과정에서 뭐 그 강약이 나올 것 같아요. 의원들마다 어찌 보면은 현역 의원들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공천에 그 영향이 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결국엔 그게 어찌 보면 야당 흔들기라고도 볼 수가 있는 부분이고, 그게 어찌 보면은 말씀하셨듯이 전반적인 총선 이 구도라든지 총선에 대한 그 변화 이런 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박상혁 변호사께서도 뭐 같은 맥락이네요. 같은 선거 맥락입니다. 흔들 수도 이렇게 되네요. 그럼. 예전부터 이 선거를 앞두고 검찰 수사가 있으면 뭐 어떤 특정 정당 뭐 이런 그런 뭐에 대한 뭐 공격이다 이런 것이 있었지만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명확하게 그 국회법을 어긴 것들을 온 국민이 다 시청을 했기 때문에 뭐 야당에 대한 야당 흔들기라든지 이런 말은 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이것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 뭐 출마하는 분들의 면면이 바뀔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선거에 영향을 줄 것이다. 그래서 선거 흔들 수도. 자, 최영선 의원께서도 총선 구도 흔들 수도. 구도란 표현을 좀 첨부해 주셨네요. 비슷한 내용입니다. 결국은 이번에 고소 고발된 사건이 국회 선진화법 위반인데 여기에는 처벌 조항이 피선거권 박탈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수사를 한다 하더라도 최종적으로 어떤 법은 결정은 안 나올 거기 때문에 피선거권은 박탈 안 되겠지만 기소되는 그 자체로 공천에는 큰 영향을 줄 것이다. 그래서 수사 결과에 따라서 공천에 영향을 주게 되면 결국은 그게 뭐 총선 구도에 영향을 주지 않겠느냐. 그리고 또 수사 과정에서 야당이 이해관계가 합치되면은 같이 공동 대응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힘을 합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뭐 여러 가지가 총선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이건 가정입니다만 검찰 수사가 이제 진행이 돼서 마지막에 검찰이 이제 기소 여부를 결정할 때 역시 지금 여야 의원 다 관계돼 있잖아요. 여야, 그러니까 기소 숫자에 대해서 여야 의원들 균형을 또 맞추려고 할까요? 아니면 그런 모습이 없을까요, 이번에는? 어떻게 보세요? 그런 모습이 저는 없다고 보는 것이 일단 이번에 그 폭력의 주체라든지 처음에 시작한 것이 결국은 야당이 이것을 패스트 트랙을 막기 위해서 좀 적극적으로 나섰기 때문에 이 그 위법 행위의 강도가 여야가 좀 다르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강도를 기준으로 본다면은 기술적으로 이렇게 숫자를 맞추기는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네 분께서 비슷비슷한 답인데 조금씩 다르기도 합니다. 양지열 변호사는 내년 총선 흔들 수도, 이재용 전 의원은 공천 흔들 수도, 박상욱 변호사는 선거 흔들 수도, 최경선 의원께서는 총선 구도 흔들 수도. 자, 그럼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소고발 18건, 한국당 의원 기소 등 무엇을 흔들 수도? 보여주세요. 총선판 흔들 수도. 역시 뭐 같은 내용이네요. 뭐 판만 하나 더 들어갔지. 역시 총선, 공천, 선거 다 비슷한 내용. 이 수사 총선에 영향을 줄 수 있다란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나라 밖 소식인데요. 트럼프 대통령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트럼프 대통령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트럼프 대통령이 뭔가를 하려다가 불발이 됐는데 지금 미국이 발칵했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9.11 앞두고 벌집 쑤신 트럼프, 탈레반, 많은 미국인 목숨 잃을 것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무슨 내용인가면요. 트럼프 대통령이 탈레반과 미국에서 비밀 회동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다 중간에 뭐가 잘 안 돼서 이걸 취소했거든요. 이런 내용입니다. 미국 심장부인 캠프 데이비드에 테러리스트를 초청하다니 이런 비판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만나려고 했다는 거예요.
양당 공화민주에서 비난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답니다. 탈레반 미국 신뢰 훼손했다. 뭐 가만히 있지 않겠다. 뭐 이렇게 또 협박을 했고요. 그러자 미국 내에서 트럼프 대통령 이른바 거래 기술 뭐 책도 썼습니다. 이걸로 유명한데 이게 뭐냐라는 거지. 이런 기괴한 모습이다. 그러니까 지금 9.11 앞인데 그 당시에 문제가 있던 탈레반과 미국 내에서 불러들여서 협상을 하란다? 이러니까 미국 정가가 지금 발칵한 겁니다. 관련 기사 하나 더 있습니다. 보시죠. 9.11 앞두고 탈레반 부르다니 트럼프 후폭풍이다. 노딜 징크스에 빠진 거제 규례. 뭐 아무튼 비판 엄청나고요. 지금 이걸 보고요. 지금 이란, 북한, 중국, 아프간 협상 다 진행 중인데 모두 진전이 없습니다. 헛발질만 하고 있는데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몰아가고 있다. 지금 미국 내 비판이 일고 있다고 합니다. 최영수 의원님. 사실 이게 좀 미국 내 문제이긴 하지만 우리 입장에서는요. 우리도 지금 직접적 연관이 있거든요. 북한과 관련돼서 이런 식의 거래를 하게 되면요. 이거 심각한데요. 그럼. 제일 그 트럼프 대통령의 예. 자세 중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과연 저분이 뭔가 협상을 할 때 청사진이 있는 건가. 지금 탈레반하고 그 비밀 회담을 한다고 그러면은 최소한 탈레반이 그동안의 테러에 대해서 사과를 하고 앞으로는 테러를 안 하겠다 하는 재발 방지 약속을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가지고 협상에 나섰어야 되는데 그냥 협상부터 툭 던져놨다가 비난 여론이 있으니까 또 툭 하고 취소를 해버렸거든요. 예. 그런데 이게 탈레반과의 비밀 회동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중국과의 무역협정에서도 그렇죠. 정말 치밀한 청사진을 가지고 끌고 가는 거냐. 그리고 예.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에서도 치밀한 청사진 있는 것이냐. 그것에 대해서 회의를 느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툭 하고 던지는 정말 럭비공 같은 발언들이 사람들을 당황하게 하는데 정말 트럼프 협상에 대해서 좀 의문을 많이 갖게 되는, 요번에 한 번 더 의문을 갖게 되는 그런 사실 사례라고 북한과 관련해서도요, 이렇게 좀 종잡을 수 있는 모습이 많아요. 북한에서 단거리 미사일 쏴도 뭐 그거 괜찮은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은데 지금 미국 내부 이 문제로 굉장히 시끄럽다. 이런 내용을 많은 신문들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주제는요. 어제 있었던 대법원 판결 안희정 전 충남지사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어제 하루 종일 아마 이 소식 많이 들으셨을 것 같은데 아침에 매일경제는 그 판결 이유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좀 분석해 보겠습니다. 한국일보입니다. 성폭력 피해자 사정을 고려해야 한다. 성인지 감수성 판례 재확립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네요. 안희정 전 충남지사 미투 18개월 만에 대법원이 징역 3년 6월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1심에서는요, 10가지 혐의의 무죄, 2심에서는 뒤집혔습니다. 9가지 사건 유죄로, 그리고 대법원에서는 2심을 확정했습니다. 피해자 진술 일관적이다, 이렇게 판단했고요. 그리고 안희정 존재가 위력이다, 뭐 원심도 인정했다,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요 내용, 저희가 뭐 관련 영상이 있는데요.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재판 결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유감스럽습니다. 할 말 없습니다. 혹시 그 이전에 안 지사님이랑 잠깐 이야기 나누셨나요? 판단 결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안희정은 유죄다! 안희정은 유죄다! 사건이 끝나면 원래 변호사들은 기쁩니다. 그래서 오늘 사건이 끝나서 더할 나위 없이 너무 기쁘고 법원은 어떠한 눈으로 사건을 바라보고 판단하여야 옳은지 이 사건의 재판 과정과 판결이 그대로 보여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양지열 변호사, 대법원이 어저께 나온 것처럼 판결한, 결정한 가장 중요한 이유, 어떤 겁니까? 어제 이제 다른 어떤 그동안에 있었던 것과 다른 선례를 만들지는 않았어요. 대신에 기존에 있었던 피해자 진술이 얼마나 구체적이고 신빙성이 있느냐에 더해서 이제 이른바 성인지 감수성을 조금 더 한 번 더 강조를 했습니다. 성인지 감수성.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1심에서 왜 안희정 전 지사가 무죄가 나왔는지와 대비되는 그런 상황인데 1심에서는 안 전 지사와 피해자와의 어떤 관계에서 피해자가 본인이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했던 그 사건들 시 전후의 행동들을 봤었을 때 이게 피해자로서 행동한 것 같지 않다. 그런 일을 겪은 사람으로 보이지 않는다라는 게 주된 판결 이유였거든요. 그런데 어제 이제 2심 재판도 그렇고 어제 대법원의 어떤 판단도
피해자가 성폭력 피해자가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 어떤 행동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피해 상황에 따라서 그리고 피해자가 처한 위치에 따라서 모든 경우에 구체적인 상황이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가지고 지금 피해를 입지 않았다라고 피해자의 말을 배척하는 우려를 범하지 말라. 이게 이제 성인지 감수성을 강조하면서 나온 얘기거든요. 그런 기준을 가지고 살펴봤을 때 어제의 대법원 확정 판결 같은 경우는 사실 그동안에 위력에 의한 간음이라고 하더라도 사실 위력을 조금이라도 말로 협박성의 말이 있었다거나 다른 어떤 뭐 불이익을 줄 것처럼 얘기를 했다거나 이런 거라도 좀 있었을 때 그동안에 유죄 판결했는데 이번 사건은 사실 그렇게 직접적인 행사한 것이 없었지만 이 안전지사가 가지고 있는 위력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어떤 그 피해자로서는 이거를 뭐 협박이나 이런 걸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안전지사의 그 위치 자체가 위력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봤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 박상혁 변호사. 지금 양지열 변호사는 피해자다움 이 부분을 좀 강조했어요. 이 부분에 대한 어제 대법원의 판결이 좀 있었다는 거예요. 저도 똑같이 위력에 의한 간음에 대한 고소 대리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성폭력 피해자를 대리해서 고소를 해본 적이 있었는데 똑같이 이 비슷한 질문 저도 의문을 갖고 계속 물어봤던 적이 있었는데 결국은 피해자가 아니면 구체적으로 그 당시에 느꼈던 그 상황들에 대해서 그 정확하게 알 수 없고 그 고통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왜 그때 뭐 저항하지 않았느냐 뭐 이런 말로서는 굉장히 그 피해자를 더 고통받게 하고 또 다른 2차 피해를 양산시킬 수 있단 말이죠. 이런 데 대해서 이번 판결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뭐 두 분 변호사께서 아무튼 그런 부분에 대한 뭐 여러 가지 내용이 성인지 감수성, 뭐 핵심은 그렇게 정리가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대법원이 다시 한번 강조한 취지가 있다. 이렇게 좀 설명해 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의 아들 음주운전. 그 얘기가 조금씩 후속 기사에 나오고 있네요. 보겠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경향신문 기사인데요. 장제원 아들 음주운전 시인 경찰 수사팀 보강. 그런데 지금 의혹을 받고 있는 게 이 사안이에요. 음주 사고 뒤 바꿔치기 의혹. 그러니까 운전을 누가 했느냐, 그걸 누가 했다고 얘기했느냐, 뭐 이런 의혹이잖아요, 지금. 추석 전후 재소한 날짜 조율. 여기 구체적으로 돼 있습니다. 민감용 경찰청장 어제입니다. 서울 기자회견을 열어서 여러 가지 설명을 했는데 본인, 그러니까 이 아들입니다. 본인이 운전을 했다고 시인했다면서 경찰이 자료를 찾으면서 추적하고 운전했다고 주장하는 제3자에 대해서도 확인에 들어가니까 여러 가지 것을 고려해 자수하지 않았나 싶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아들 장 씨는 최초 조사에서 운전을 부인한 채 현장에 나타난 30대 남성에게 책임을 밀었으나 뒤늦게 변호인과 함께 경찰서를 찾은 장 씨 어머니가 아들의 음주운전을 시인했다. 뭐 이런 상황까지 설명되어 있네요. 그렇다면요. 양결 변호사. 이게 좀 어떻게 갈까요? 수사가 그러면. 일단 아들의 음주운전 사실은 현장에서 음주 수치라든가 사고 혈안 같은 건 파악이 됐기 때문에 아마 경찰에서 위험운전 치상 정도를 아마 고려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도로교통법상 약물이나 술에 의한 영향을 받는 상황에서 위험하게 운전을 했다라는 것을 적용할 것을 보이고 자기 스스로 이제 운전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운전했다고 떠맡으랬던 사람 같은 경우에 이제 범인 도피를 시킨 그런 혐의를 적용받습니다. 근데 이게 좀 특이한 게 대부분 이런 경우가 언제 발생하냐면 운전하는 사람 옆자리에 앉아있는 멀쩡한 사람이 바꿔치기를 시도하는 경우들은 종종 벌어지거든요. 가까운 사람일 경우에. 옆 사람이 동승자가 운전했다. 근데 이 경우에 이제 동승자도 술에 취한 상태였었고 또 외부에다가 갑작스럽게 어디서 나타나는지 그거죠. 그러니까 왜 이 사람이 뒤늦게 나타나서 자기가 운전했다고 그 사람은 과연 이 장 의원의 아들과 어떤 관계인지 이런 부분. 그렇게 만약에 장 의원 아들이 부탁을 했다면 또 음주운전 한 거 외에 범인 도피를 교사했다는 혐의도 적용. 왜 나타나는지 이것도 좀 따져봐야 되는 문제가 누구인지. 알겠습니다. 자, 오래간만에 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 기사도 오늘 신문에 좀 있습니다. 소개해드리죠. 검찰 박근혜 두 번째 형 집행정지 신청도 불허했다. 그러니까 건강을 이유로 형 집행 이거 좀 해달라고 신청을 했는데 불허했다는 거예요. 현저히 건강 해친다고 보기 어렵다 이 얘기입니다. 지난 5일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은 수감 생활이 길면서 경추 요추 그러니까 목하고 허리가 아프다 이겁니다. 이게 악화돼서 외부 진료 필요하니까 형 집행정지 해 주십시오라고 신청했는데
심의위원회 열렸는데 살펴보니까 건강에 큰 문제 없다. 그냥 형 있어도 된다. 이렇게 판단을 했다는 겁니다. 이재용 전 의원. 네. 하실 말씀 있으세요? 제가 법조인은 아닌데요. 예. 제가 보기에는 지금 아프시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럼 형 집행 정지 신청을 했을 때 예. 잠깐 나가서 병원에 가서 진짜 그거를 진찰을 받고 와도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형 집행정지니까 7월 본격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아예 좀 많이 나가게 해달라 이 신청이겠죠. 잠깐 치료받는 건 아니고. 아니, 쉬러 간다기보다는 예. 제대로 또 밖에 외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게끔 해달라라는 걸로 저는 알아듣고 있는데 계속해서 나가 있게끔 해달라는 요구도 아니고 저런 부분은 아무리 우리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그 감정은 서로 다 다르게 있지만 전직 대통령으로서 그 정도는 해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 마지막 기사가 될 것 같은데요. 우리 경제에 관한 기사가 좀 오늘도 실려 있습니다. 잠재 성장률입니다. 보시면요. 빨라진 잠재 성장률 하향세, 저출산 고령화 등 구조적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잠재 성장률은요, 노동과 자본을 모두 투입해서 우리가 달성할 수 있는 성장률. 그러니까 최대치의 성장률을 말해요. 어제 한은에서 이 내용을 공개했는데 이렇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연도가 적혀 있고 최근까지 있는데 보시면은 간단합니다. 계속 내려가고 있어요. 한때는 5%까지 갔었는데 2000년대 초반, 지금은요 2.5% 겨우 가고 있습니다. 이게 경제가 어려지고 있다는 또 다른 신문인데 최영선 위원, 뭐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이거? 이거 떨어지면 안 좋잖아요. 그렇죠. 일단 성장하는 사회에서 성장이 멈추는 사회로 가게 되면은 기회는 줄어들고 갈등은 커집니다. 뭐냐 하면은 이게 파이가 자꾸 커져야 누가 좀 많이 먹어도 다른 사람이 피해를 안 보는데 파이가 똑같은 크기로 있으면 누군가가 많이 먹으면 누군가는 손해를 보게 되는 이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사회적 갈등이 커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성장을 높이려면은 결국은 더 많은 사람이 일을 하거나 아니면은 일하는 사람이 지금보다 더 많은 생산을 하거나 그래서 생산성을 높여야 되는데 생산성을 높이게 하려면은 코끼리도 기분 좋게 뛰게 해줘야 열심히 뛴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투자할 의욕, 일할 의욕을 높여줘야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의욕이 있어야 뭐가 잘 될 거냐 이런 말씀이시네요. 알겠습니다. 자, 이번 순서는 김유진 아나운서가 전하는 이슈컷입니다. 보시죠. 이슈들을 사진으로 살펴보는 시간 이슈컷입니다. 첫 번째 이슈태그는 흠경각 옥루입니다. 지금 보시는 건 조선시대 자동물시계 옥루입니다. 시계 장치를 한지로 만든 산 모양 도형물로 감싸는 등 시각적 표현도 뛰어났다는데요. 옥루는 1438년 장영실이 경복궁 흠경각에 설치한 이후 수차례 불타고 복원되는 과정을 되풀이했습니다. 이번에 581년 만에 복원된 옥루의 모습은 대전 국립중앙과학관에서 만날 수 있다고 하네요. 두 번째 이슈태그는 나이스 캐치입니다. 즐겁게 놀이기구를 타고 있는 사람들이 보이시죠? 이들이 탄 롤러코스터의 속도는 시속 134km. 잠시 후 이곳에서 묘기에 가까운 일이 벌어집니다. 앞자리 승객이 떨어뜨린 휴대전화를 이 남성이 낚아챈 건데요. 알고 보니 이 남성, 배구와 유사한 구기 종목인 피스트볼 뉴질랜드 대표 선수였다고 전해졌습니다. 마지막 이슈태그는 조조 할인입니다. 영화관에만 조조 할인이 있는 게 아닙니다. 경기도민이라면 이 소식 주목하셔야겠는데요. 경기도가 다음 달 버스 요금 인상에 맞춰 아침 6시 반 이전 버스 이용객에게 요금 할인을 시행합니다. 버스에 따라서 200원에서 최대 450원 정도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하루를 일찍 시작하는 분들이라면 기분 좋게 혜택 가져가셨으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김유진의 이슈컷이었습니다. 네, 핸드폰 주인은 핸드폰 잡아주신 분한테 밥이라도 한 끼 사야 될 것 같네요. 굉장히 고마운 일일 것 같습니다. 자, 아침에 매일 경제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